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좀 해보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돈 문제, 명예훼손, 고소고발 모두 좋습니다. 유지권이라든가 양육권, 또 보증이라든가 명의 식탁, 또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예, 좋습니다. 예. 네, 추운 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가짜 뉴스.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이 가짜 뉴스를 검증 없이 단톡방에 올렸다가 이제 벌금형 받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직접 좀 설명을 좀 이 사건은 해주시죠. 서울중앙법원에서 이제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단체 카톡방에다가 가짜 뉴스를 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카톡방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 내용을 갖다가 다른 데 이용을 해가지고 네.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나요? 피해를 입어야 실질적으로 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짜 뉴스 자체만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 2017년도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한테 편지를 과거에 보낸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단체 채팅방에 이제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퍼날르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됐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엔 가짜 뉴스를 올렸던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형사처벌도 받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법원에서 1,0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짜 뉴스를 올렸는데 그게 진짜인 것으로 알고 그 내용을 단톡방에 올리기만 했는데 벌금형을 받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걸로 처벌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카톡방에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선거운동에 결국에는 이용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냥 단톡방에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단톡방에다 올려가지고 그 단톡방 안에 있었던 B라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 이용해서 선거운동에 이용을 했었고요. 네. 그 B라는 사람은 그 부분 때문에 공선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B가 A를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나한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송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단톡방에다 올렸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 200만 원의 위자료를 갖다가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단톡방에 그냥 올리기만 하고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벌금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게 됐으면 뭐 공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네.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A는 그냥 가짜 뉴스를 올렸고 B는 그 A가 올린 가짜 뉴스를 다시 단톡방에 올려서 선거에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제 말씀이시죠? 이게 허위 사실이어가지고 결국엔 처벌이 됐고. 그럼 처음에 A라는 사람은 처벌이 없었습니까? 그 사람은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이긴 하지만 퍼날르기만 했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퍼나르는 단톡방에 올리는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이 단톡방에 그러니까 범죄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공선법 위반으로 문제가 분명히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 퍼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게재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고요. 네. 오히려 그거를 갖다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이랬던 사람은 결국은 이제 형사처벌이 됐었는데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를 그 해가지고 그 승소 판결을 받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요즘 뭐 가짜 뉴스 뭐 진짜 검증 없이 막 뭐 이쪽 저쪽에 나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뉴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막 글 퍼나르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요새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 이런데 이제 이용해서 그 퍼날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로 고소고발건이 상당하죠. 옛날에는 이제 그렇죠. 선거 관련돼서 문제가 됐었던 예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짜 뉴스 관련해서 처벌법이 좀 어떤지 좀 다시 정리하고 좀 그러니까 가짜 뉴스 관련돼서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사안은 민사소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돼 있고요. 네. 민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 뉴스를 갖다가 그 마치 진짜 뉴스인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제공을 해서 그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 뭔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와 같은 가짜 뉴스를 제공한 사람한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막 이렇게 정보들이 그 홍수처럼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퍼나르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판례들이 나옴으로 해서 좀 각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가짜뉴스 유포 신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정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판례가 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판결은요. 네. 2021년 11월 25일에 이제 대법원에서 얼마 안 된 선고가 된 네. 사안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대학교에서 교수에 대해서 이제 파면 조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파면 처분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는 그런 승소 판결을 받은 교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길래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예.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오빠가 지금 70세인데 네.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예. 네, 근데 집이 이제 남동생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예.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되나, 남동생 명의로 될 수 있나, 어떻게 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지금요. 네, 오빠 되시는 분의 재산이 네, 집 한 채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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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한 채. 그러면은 네, 오빠 되시는 분이 사망을 했을 때 네. 그러면 오빠 되시는 분의 직계 비속 자녀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상속 순위와 관련돼서 보면 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네,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자녀가 없으면 네. 직계 존속,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없으면 네. 형제자매나 그리고 형제자매 없으면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이렇게 네.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 부인도 오빠 되시는 분이 부인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결혼을 못 했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네. 균분해서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네. 공동 상속을 할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공동으로. 왜냐하면 네. 오빠 되시는 분의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아까 5명인데. 5명에 동생만 있는 게 아니고 5명이에요? 네, 오빠하고 저 포함해서 5명, 5남매예요. 5남매예요. 네. 그러면 오빠의 형제들은 나머지 분들은 4명이죠? 네, 네. 그러면 4명이 다 살아 계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공동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이 되면은 또 그것도 다 세금 내야 되잖아요. 상속이 되는데 네. 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네. 만일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남동생 단독 명의로 이렇게 상속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요. 네. 한 사람이 상속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사망하신 후에 그렇게 협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세금 없이 이제 양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생이? 동생 한 분이 분이. 상속을 하시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상속도 금액에 따라서 좀 그 아파트 집이 네네. 얼마냐에 따라서 상속 세금 문제는요. 네. 세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요. 법률적인 문제는 네. 결국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또는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네. 한 사람 예. 형제들 중에 한 사람 명의로도 네.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한 번 포기한 다음에 만약에 이 동생마저 죽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우리한테로 올 수 있는 건가요? 사촌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동생분이 그러니까 만일에 상속받은 동생분이 사망을 했을 때 그 동생분한테 자녀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없으면 네.
또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나 또 형제 자매한테 또 상속이 될 수 있는 형제 자매, 사촌 이내 반계 혈족으로 또 상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한번 포기했어도 그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지금 오빠 되신 분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 포기 문제하고요. 네. 동생이 또 이제 상속을 한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형제에게 또 상속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사례 말씀 듣다가 말았는데요.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대학에서요. 네. 그 교수를 파면하거나 그럴 때 명백한 파면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파면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면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면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업적 평가 점수 미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업적 평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 대학에서 그 뭐 굉장히 미운털이 박힌 교수를 상대로 해서 이제 파면 처분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안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뭐 강의도 배정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불이익을 줬을 경우 복직이 됐는데 예. 복직이 된 다음에도 이제 강의를 배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교수가 이제 대학을 상대로 해서 그 위자료 청구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자료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위자료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위자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다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자료라고 하는 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뭐 산재를 당했을 때 이렇게 이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그다음에 뭐 이혼을 할 때도 결국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신적 고통을 받는 그 다양한 경우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딱 이게 표현을 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복직에 대한 판결, 해고, 파면에 대한 이제 무효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가 얻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해결을 받았음에도 해결책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결국엔 대학에서 그 교수를 복직을 시키지 않아서 계속 그 결국 학문 연구나 뭐 대학 교수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을 못하게 된 그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해서 나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청구를 했고요. 승소한 그 부분에 사례입니까?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인격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대학 교수의 어떤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아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학 교수의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위자료가 충분히 받을 만한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정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위자료 금액을 대부분 법원에서 너무 낮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본질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경우에 어떤 위자료가 책정되는 것을 보거나 또는 30년 가까이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가 이제 이혼을 하는 분의 어떤 그것도 위자료. 한 3천원 정도,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예, 된다면서. 그렇죠. 예, 대략적으로 먼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뵙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그 성희롱죄하고 성추행죄하고 뭐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말로써 누군가를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한 것도 성희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성범죄와 관련돼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성희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희롱이라고 하면 언어나 행동으로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고,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강제추행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그 성적 모욕감을 주는 부분을 그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네. 뭐 강제추행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을 해가지고 결국엔 성추행은 그 신체적인 접촉을 해서 성적 모욕감을 줬다고 하면은 그게 성추행, 강제추행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처벌 기준이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이 더 강하게 처벌되는 거고요. 네.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언어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처벌과 관련돼서 형사처벌과 관련돼서는 성희롱을 구체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성희롱은 위자료 청구 대상은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성희롱과 관련돼서 이거를 그 뭐 어떤 형법상으로나 이렇게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처벌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성추행은 보통 강제추행이나 뭐 업무상 위력에 의한 뭐 추행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중강제추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좀 막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롱, 법률적으로 표현이 그게 이제 처벌 규정과 관련돼서 법률적인 표현이 강제추행, 중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뭐 추행 뭐 이렇게 법률 조문에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막연히 성추행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처벌 규정과 관련돼서 아주 엄격한 법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성희롱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결국에는 성희롱 과거에 이제 형법 규정을 보거나 하면은 성희롱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성희롱도 굉장히 좀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런 언어로 경우도,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도 성희롱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처벌이 약하다,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모호하다. 처벌 수준은 강간죄가 처벌이 강하고 그 다음에 강제추행, 그 다음에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뭐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렇지만, 그런 순차적으로 그 어떤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의 강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네, 처벌 수위도 낮아질 수 예.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식 환설동 렌즈맨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